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부동산 규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 절반 이상이 1년 뒤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가장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주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던 우리 증시가 오늘 크게 흔들렸습니다. 달러 강세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모바일 금융앱을 타고 동남아 부동산에 대한 소액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해외 송금 시장 분석 보고서를 낸 연구원 한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김민재입니다. 그동안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추가 부동산 규제인 겁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반전한 가운데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에 나설 전망입니다.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높아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면서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투기 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이 기본 지정 요건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이 이미 있는 만큼 이 요건을 완화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쉽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개월치 평균 지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아니고 1.5배나 또는 물가 상승보다 더 상승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 제도 시행 전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공급이 대량으로 쏟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물량 적체로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19년 7월 KDI 경제전망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년 뒤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가 53.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조사 때 16%에서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번 조사는 6월 20일에서 26일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탈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35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오늘 국내 증시가 외인과 기관 이탈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난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던 우리 증시가 오늘 하락 마감한 요인으로는 달러 강세가 꼽힙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달러 강세 소식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달러 강세를 전망케 하는 소식은 지난 주말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 노동부가 고용 증가 소식을 전했고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할 만큼 나쁘지 않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이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개장과 동시에 소폭 하락했고 이후 하락세가 점차 짙어지며 정오 무렵에는 양 지수 모두 2%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두 지수는 장마감까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며 코스피는 2.20%, 코스닥은 3.67%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끌어내린 건 기관이었습니다. 달러 강세 흐름에 기관이 오늘 548억 원 순매도하며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를 뛰어넘는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였습니다. 개인이 1270억 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976억 원, 기관이 281억 원 각각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일본 이슈랑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비슷하게 빠지는 걸 보면은 사실은 일본 반도체 그 이슈보다는 사실은 달러 강세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만큼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많이 빠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주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부진한 흐름. 다만 어닝 시즌이라는 현재 시점이 반등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 부진이 주가에 이미 반영된 상황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하는 기업이 나타날 경우 해당 종목의 주가는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유지하면서 직접 수사 기능은 축소, 폐지하는 방안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대응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국제 공조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대응 방안을 상대방이 알면 준비하게 돼 있으니 말을 아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클릭 한 번으로 환전이나 해외 송금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광고, 주변에서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해외 송금 시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송금 시장의 판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금융앱 등 편리한 기술에 힘입어 동남아권 해외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내놨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해외 송금 시장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고은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고은하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이번에 내신 연구보고서 내용이 해외 송금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지표들을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해외 송금이라든지 환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미 이제 참여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판이 커졌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에 입국해서 여기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공급과 수요적인 면에서 이제 판이 커졌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증권회사나 카드사에서도 해외 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부의 규제 완화도 해외 송금 시장의 판을 키운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때 이제 소액 해외 송금업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이제 완화됐고 최소 자본금 같은 게 이제 20억에서 10억 이제 완화된 거랑 그리고 이제 해외 송금 한도 상향이 된 거 약 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2019년 하반기까지 5만 달러까지 늘어난 거라 이제 건당 송금 한도도 확대된 거예요. 3,000달러에서 5,000달러. 네, 알겠습니다. 작년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이 497억 3,200만 불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급증했다고요? 2017년도랑 2018년도에 이제 그 비중을 보면 해외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을 많이 해요. 그 투자를 하려는 고객이 일반적으로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금액 자체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동남아시아 부동산 투자가 고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시아 쪽이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쪽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자본 그런 게 이제 많이 들어가면서 말레이시아 쪽에 그러면서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고 한국인들도 많이 가면서 그래서 인프라나 이런 게 이제 다른 이제 타 동남아보다도 잘 돼 있고 베트남은 말레이시아가 치안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많이 간다 이렇게만 이제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부동산 투자나 해외 송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고요? 50대, 40대 이상부터는 이제 중국 수입 통관 대금을 위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송금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좀 보이고, 이제 30, 40대 정도는 이제 부동산 투자나 해외 이주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많이 그 송금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환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연령대별로 그 채널을 이용하는 비중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점을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1년간 영업점 환전 고객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에 모바일 앱이나 토스 또는 환전 지갑 등과 같은 비대면 채널 비중은 9%에서 25%로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이용 채널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은행에 어떤 큰 시사점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환전이라는 송금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기는 좀 힘들고, 이제 송금을 또 많이 하면 환전도 많이 하는 좀 구조로도 가다 보니 물려서 보면은 그렇게 빠르게 전환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령대별 성별이나 이런 거에 따라 이제 사용하는 이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송금을 하는 이유, 그리고 환전 서비스를 대면으로 하냐 비대면으로 하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고객 분석을 통해서 그 고객에 맞는 그런 서비스 앞으로의 그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1인당 연간 3회 정도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1인당 평균 송금액은 3만 6천 달러라는 결론인데요. 앞으로 우리 금융 서비스에 어떤 변화가 불어닥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첨단 시설과 기능을 갖춘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스마트시티는 IC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교통과 안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이 집적된 도시를 뜻하는데요. 정부는 금융 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 진출 등을 총망라하는 종합 지원 방안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합니다. 이 가운데 5천억 원을 스마트시티 해외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혁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인 스마트시티 수출 확대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겁니다. 신도시 개발 경험과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갖고 있는 만큼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통해 침체돼 있는 해외 건설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삼겠다는 보관입니다. 정부는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의 규모를 2023년 6,17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도 강화합니다. 아세안과 중동 등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국제 협력 체계를 만들고 프로젝트 발굴과 공동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지원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진출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최고 1%포인트 낮추는 등 우대 금융 조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범부처 수주 지원 통합 정보 시스템도 만듭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월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를 열고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적극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세 번째로 높은 AA2로 유지했습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견고한 경제, 재정 펀더멘탈이 불확실한 대외무역 전망에 대한 완충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경제는 대외 수요 감소에 따른 단기 부진에도 유사한 신용 등급을 받은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다각화돼 있고 경쟁력이 높다고 등급 유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강점과 제도적 강점의 매우 높음, 재정적 강점에는 매우 높은 플러스, 리스크 민감도는 보통 점수를 매겼습니다. 다만 무디스는 북한과 빠른 고령화를 신용 등급을 낮출 수 있는 도전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린 자식 앞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결혼 이주 여성 10명 중 4명이 이번 사건과 같은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에 사는 결혼 이주 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복수응답한 피해 유형으로는 주먹질과 발길질 등 신체 폭력이 38%, 심한 욕설은 81.1%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가운데 68%는 성적 학대까지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파악하기로 남편의 폭력 때문에 숨진 결혼 이주 여성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21명에 이릅니다. 다문화 가족 상담과 지원 사업을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남녀 간 권력 관계가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국가 출신이라는 외국인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며 평등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정책 개선과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굴착기 탈부착 장비 전문 기업 데모 엔지니어링이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ICT를 접목한 관리 시스템 개발과 코스닥 상장을 통해 인도에서의 1위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1989년 설립한 데모 엔지니어링은 절단, 타공 등 다양한 용도의 굴착기 탈부착 장비, 이른바 어텐치먼트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인도 현지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원해 데모 엔지니어링 대표는 안반의 강도에 따라 타격을 조절하는 유압 브레이크 등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과 장비들이 곧 경쟁력이라고 밝혔습니다. ICT 기술을 접목,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데모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매출 510억 원, 영업이익 39억 원을 기록했으며 수출이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과 16일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 데모 엔지니어링은 이달 24일 코스닥 상장 예정이며 대표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네,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성비라는 말이 흔히 쓰이는데요.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로 소비자 혹은 고객이 지불한 가격에 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이 구매자에 얼마나 큰 효용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날씨와 경제에서 싱가포르가 미세먼지 피해가 발생한 후에 의료비나 국민건강 비용을 지불한 것보다 예방에 돈을 쓰는 것이 더 이익이 컸다는 사례를 분석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중국 황사나 미세먼지를 해결하는데 가성비가 뛰어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중국의 황사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성비 좋은 방법이 있다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함께 국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통상 황사는 100% 중국의 영향이고요.
미세먼지는 한 30에서 50% 정도가 중국의 영향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해 3월에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중국 책임을 이야기하자 바로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으로부터 날아갔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느냐 했고요. 환구시보는 우리가 미세먼지를 봉지에 넣어서 한국에 뿌렸냐 하면서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 것이다 라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은 끝까지 중국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대개 대기오염 가해 국가는 끝까지 자기들의 책임을 부정해왔거든요. 그래서 중국 보고 저감해라, 책임져라 하는 것 외에 중국 황사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이나 도움이 오히려 가성비 높은 대책이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좀 가성비 좋은 방법인지 자세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중 매우 심각한 것이 사막화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사막화를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 몽골의 급격한 사막화죠. 베이징을 벗어나면 바로 북쪽까지 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황사나 미세먼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국과 내몽골 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는 나무 심기 및 관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황사 방지를 위해서 나무 심기 운동을 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지자체 등이 이제 몽골이나 중국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이런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나무는 심는데 이 나무들이 생존하는 율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척박하고 강수량도 적은 몽골에서 나무를 심기만 하고 가꾸지 않는 것은 좀 무의미한 일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NGO 푸른 아시아가 개발한 주민들의 자립과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조림 사업을 이어가는 이런 모델이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단순히 나무를 심어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교육을 하고 현지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사막화와 기후변화로 기르던 가축을 잃으면서 생계가 막막해진 유목민들에게 과실수를 재배하면서 수익을 얻도록 하고 또 직원으로 채용해 돈을 지급하니까 나무들의 생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중국이나 몽골에 습이 가득 차면 우리나라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은 당연해지거든요. 황사도 줄어들고 미세먼지도 저감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은 이런 비용은 얼마 들어가지 않음에도 실제적인 효과는 대단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지원하는 것들도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 아주 가성비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좀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가성비 높은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을 주제로 K웨더의 방기성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만 버티면 수요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서울이 28도를 보이는 등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도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전라도에는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전라도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3도, 수원과 춘천 3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8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광주와 전주에는 낮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모레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기온은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며 덥겠고 수요일에 비가 내리고 나면 전국에 구름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